자, 시작하겠습니다. 2월 11일이고요. 파이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변수의 이해라고 하는 PPT를 제가 끝나기 전에 소개를 했는데, 주중에 그걸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서 제가 보낼 때 보니까 4강 파일을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점검하다가 발견을 해서 급히 이제 5강 파일 다시 한번 첨부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끝났고 실습은 안 했어요. 화면이 안 보이신다고요? 불을 좀 끌게요.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 변수의 이해 단원 실습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된 실습 과제가 이제 나갈 거고요. 요거를 제가 PDF 파일 같은 걸로 좀 바꿔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주중에 지금 제 컴퓨터가 완전 리셋되는 바람에 오늘 오니까 저도 컴퓨터에 깔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랴부랴 지금 오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PDF 파일로는 변환을 못하고 그냥 원본 파일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따로 여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배포해드린 파일들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파일 이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요 파일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두 개를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파일을 이름을 뒤에다가 뭐 원본 혹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살짝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세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작업 폴더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폴더를 먼저 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각자 소스 파일이 저장될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만들어 놓으셨죠? 그 폴더를 여세요. 저는 그 폴더도 지금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학원에서.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가 있었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요, 오늘 배포해드린 코드 원본을 넣으시면 돼요. 다음에 배포되는 그 예제부터는 PDF나 아니면 웹페이지 형태로 제가 바꿔서 좀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별도로 실행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 폴더를 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의 이해라고 하는 5강 파일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거하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또 따로 실습을 하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주피터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1번 파일 메뉴 밑에 새 파일을 선택하고 여기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 주피터라고 검색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다.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새 파일.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각각 여러분들 개인 폴더에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실행하시면 파이썬 실행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생성된 파일 왼쪽에 안 나오잖아요. 한번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알파벳 S였죠. 자, 이렇게 해서 05번 변수의 2해 라고 만들고 IPyNB 확장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이 두 개가 열리는데 하나는 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불편하니까 하나를 위쪽에 있는 탭을요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재배치가 가능해요. 얘를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끌고 오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배치가 돼요. 자, 그럼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마크다운이죠. 맨 위에 있는 건요. 제목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이썬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먼저 마크다운 블록으로 변경을 해야 되죠. 마크다운 블록으로 변경하는 거는 방법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블록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노트북 셀 안에 셀을 마크다운으로 변경,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ESC 눌러서 명령 모드로 간 다음에 알파벳 M을 눌러서 단축키로 바꾸는 명령.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Y라면은 코드 블록, M이라고 하면은 마크다운 블록. YM.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크다운 블록으로 들어온 다음에 엔터를 딱 치시면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강 뭐 제목 일일이 입력하는 거 귀찮다고 하시면 이게 제목은 굳이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블록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블록 종류가 마크다운이니까 얘는 코드 블록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내용을 쭉 리뷰를 해보고 잠깐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한 번씩 재현하셔갖고 그 실습을 해보시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코드가 그냥 눈으로 봐서 간단해 보인다고 그냥 눈으로만 체킹하고 넘어가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꼭 해보세요. 눈으로 봐서 무슨 뜻인지 아는 거랑 직접 타이핑을 해보는 거랑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코딩은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가립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을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소문자 가리는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자주 있어요. 자, 일단은 코드 리뷰부터 할게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건요, 자료, 즉 데이터를 기록하는 메모리상의 공간입니다.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램 카드를 그 엑셀 칸처럼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 중에 칸을 이제 점유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A라는 이름을 갖는 메모리 공간을 어디엔가 점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A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요. 거기다 1, 2, 3을 대입한다라는 거는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라는 형태의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마이너스 456을 저장합니다. 양수하고 음수죠. 자, 이렇게 어떤 변수를 내 코드상에 등장을 시키면서 최초로 값을 대입하는 거를 초기화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시면요, 선언과 할당이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파이썬에서 선언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파이썬에는 선언이 없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 선언이라는 말을 운용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 엑셀 칸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램 카드의 일부라고 칠게요. 왜 그 반도체 만들 때 그런 그 동그란 거 잘게 쪼개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하죠.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이야기할 때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정수는 int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선언이라는 과정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선언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 건데 이 변수는 정수 타입이야 라고 데이터 타입 앞에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메모리상에 차지하는 일정한 공간이 있어요. 몇 칸씩 차지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용량이라고 해요. int는 4바이트라고 알려져 있어요. 1바이트가 이진수 8개니까 정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수 32개를 쓴다라는 거죠. 자, 요 한 칸을 1바이트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4칸을 점유하고 여기에다가 A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123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요 4칸에다가 123을 이진수로 바꿔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먼저 칸을 점유하고 값을 넣는 과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선언과 할당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건 파이썬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은 좀 달라요. 작동 방식이. 파이썬은 다짜고짜 A는 1, 2, 3 이렇게 코딩을 해요. 선언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값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A는 123이라고 넣었다가 변수잖아요.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언제든지 다른 값으로 바꿔치기 해도 돼요. 여기에다가 1.5를 넣거나 여기다 다시 A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거나 막 트랜스포밍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은 변수라는 걸 만들 때 A라는 이름표를 붙는 4칸을 잡아요. A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3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123을 여기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123이라는 자료를 다른 데다가 어딘가 넣어요. 그리고 이 123이라는 자료가 위치하는 시작 위치, 자, 엑셀 쓰시는 분들 이거 L14라고 부르죠. 여기 첫 번째 칸 L14. 그럼 L14라는 값을 여기다 기록해요. 그래서 A는 123이라고 하면은 123을 저장하고 있는 어딘가를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ello라고 하는 문장 값을 저장하면은
메모리 어디엔가 문장은 한 글자당 한 칸씩 차지해요. 헬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시작하는 L-24 L-24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안 가리고 막대로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겁니다. 변수를 초기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최초로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이썬의 특징이 아니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얘기했죠. 지난주에 컴파일 언어와 그 다음 뭐였죠?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언어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인터프리터 언어들의 특징이요. 첫 번째, 변수의 타입 구분이 없어요. 모든 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변수의 타입이 대입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거나 혹은 변경됩니다. 이게 인터프리터의 특징입니다. 아마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C 언어나 자바 같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선언과 할당이라는 것만 주구장창 외우고 와서 그대로 파이썬 들어가면 아, 선언. 그렇게 그냥 이어가요. 근데 그건 선언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파이썬은 선언과 할당의 개념이 없고요. 이렇게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변수의 추초로 값을 대입하는 걸 초기화라고 명시한 거예요. 자, 여기다 하고서 값을 출력합니다. 자, 요 블럭 실행하려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결과 나오죠? 그건 제가 설명 끝나고 가서 봐드릴게요. 실습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랑 똑같이 오른쪽에다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한번 만든 값은요, 밑에서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값이에요. 근데 내용을 바꾼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에서 x는 5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진행하고 x는 1이라고 값 바꿀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변수입니다. 소수점을 갖는 거죠. 1.2 혹은 마이너스 3.45 해서 출력을 해봤고요. 자, 지수 형태 4.24의 알파벳 2의 5라고 하면, 자, 지수는 이 소수점이 이 뒤에 있는 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5칸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4.24라고 한 다음에 소수점이 5칸 오른쪽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여기 0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42만 4천이 됩니다. 4.24에 2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 가요. 하나, 둘, 셋. 또 0으로 채우면 돼요. 그럼 0.00424가 돼요. 자, 출력.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진수, 16진수 표현. 8진수 같은 경우는 그냥 177이라고 하면 이게 16진수인지 2진수인지 2진수는 아니네요. 16진수인지 8진수인지 10진수인지 구별이 안 가요. 왜냐면은 8진수의 범위 0, 1, 2, 3, 4, 5, 6, 7이죠. 7 다음이 10이죠. 그래서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 20이 돼요. 이게 8진수고요.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9 다음에 A, B, C, D, E, F 다음이 20이에요. 10진수는 알고 있죠? 0,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진수는 요 자리가 10이 돼요. 그러니까 8진수 12는 16진수 A고요. 이거는 10진수 10이에요. 이게 다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그냥 꼴랑 12만 적으면 8진수 12인지 16진수 12인지 저는 여기가 20이 아니라 10이네요. F 다음에. 아니면은 진짜 10진수로 12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진수 같은 경우 0에 앞에 0 알파벳 O 그리고 16진수는 0x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8진수인지 16진수인지를 구별하겠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출력하면 다 10진수로 바뀌어서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앞에 0x라고 바꾸면 출력되는 결과값이 달라져요. 근데 다 빼면 진짜 10진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요. 사실 8진수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16진수는 쓸 일이 좀 있어요. 자, 컴퓨터에서 내가 뭔가 색상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 색상을 고르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그 색상이 어떤 값인지 이렇게 숫자 값으로 표기를 해주죠. 빨강, 초록, 파랑이 각각 30, 68, 170 이걸 섞어서 이런 색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30, 68, 170.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원색은 빨파노죠. 그거는 이제 물감에서의 삼원색이고요. 얘는 컴퓨터는 빛의 삼원책을 씁니다. 빛의 삼원책은 빨강, 초록, 파랑이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RGB 색상책이라고 해요. 이 각각의 자릿수가 색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예요. 0은 완전 어두움, 255는 최대한 밝음. 그래서 255, 00이라고 표기하면 완전한 빨강이에요. 0, 255, 0이라고 하면 완전한 초록, 0, 0, 255라고 하면은 완전한 파랑. 255, 255, 0이라고 하면은 빨간과 초록을 합쳐서 노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16진수예요.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10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6진수 표기로 바꾸면요. 16진수일 때 앞에 샵이 붙어요. FF 0000 00FF 00 0000FF 여기도 FF FF 0 샵이 앞에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색상값을 만들 때 뭐 FC 01 A5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만들어요. 색상 처리할 때는 16진수를 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웹사이트를 시작하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건 색상은 쓰실 거 아니에요. 그때 16진수가 종종 나와요. 자, 얘도 이제 16진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값입니다. 자, 논리형 변수는 참이나 거짓 둘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참은 true, 앞에 t 대문자인 거 조심하세요. 대소문자 가립니다. 이거 소문자를 앞에 t 소문자로 넣으면 지금은 참이라는 값을 a에 저장해서 출력하니까 true가 나왔죠. 근데 이거를 소문자로 바꾸면 에러 나요. true라는 거는 정의되지 않았대요. 아예 소문자로 시작하는 true라는 단어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특히 이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참 거짓 의미할 때 싹 다 소문자로 써요. 오직 파이썬만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거 소문자로 적어놓고 이게 왜 틀렸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문자열, 문장 형식이라고 했었고요. 내용을 뭐가 됐건 쌍따옴표나 호따옴표로 감싸면은 걔는 문장 타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을 저장하는 거는 내용이 없는 변수라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값을 넣어야지 라고 해서 그냥 변수를 메모리상에 일단 공간 점유만 해놓는 거예요. 일종의 왜 어디 부동산 개발된다 그러면 알박기 하는 사람들 있죠? 가건물 지어놓고서 나중에 권리 행사하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종 변수들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단 지금이 우리가 수업이 2시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러면은 요거 한 번씩 해보시는데 20분이면 사실 남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요. 근데 일단은 뭐 아직 지금 봐서 이제 컴퓨터 사용 자체가 좀 적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 보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예제는 제가 실습 3시까지 잡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시 시작할 때 그 6단원 교환도 같이 발표할게요.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소개해드릴 개념은요, 함수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요 두 가지 주제가요, 나중에 뒤에서 각각 별도의 단원으로 이제 나와요. 객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파이썬 우리가 지금 1, 2로 나눠져 있잖아요, 과목이. 그래서 그러니까 1개월 차가 아니라 이제 2개월 차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벌써 이제 나오는 이유가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만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다르게 파이썬은요, 얘네들의 개념을 모르면은 당장 뭔가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거 당장 몰라도 앞에 내용을 좀 차근차근 진행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은 그게 좀 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약간 우회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이해, 객체의 이해 각각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객체 같은 경우는 되게 내용 심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해하고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정도, 객체도 기본 개념 설명하는 정도, 이 정도로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함수의 이해입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듣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세대로 구별할 때 1세대 기계형, 그 다음에 2세대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상한 애 있다고 했었고요. 3세대부터 이제 고급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 고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고급 언어라고 부르고, 이때 차용했던 게 수학이나 과학의 함수에서 그 개념을 차용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고급 언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썬이 4세대이기 때문에 이 3세대에서 마련한 기반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굉장히 많은 수학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나요? 그 수학식을 많이 들먹이면서 공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의 40% 이상은 목표가 머신러닝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머신러닝은 파이썬밖에 답이 없긴 하거든요, 사실. 아이고, 이게 머신러닝, 이게 아니구나. 뭐 여기 메가에서 수업을 하게 될지는 아직 얘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머신러닝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머신러닝 공부하시려면요, 그 대학교 수학 중에 그 뭐였더라, 선형대수, 예, 그거는 씹어먹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신러닝 공부해봐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일단은 뭐 좀 앞부분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교환이 죄다 이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이제 구현해 가는 거예요. 왜 파이썬이 대세인가요? 그 뭐지? 일단은 머신러닝 하면은 가장 머신러닝의 대중화에 일조했던 게 알파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거죠.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요, 그 알파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텐서플로우라는 거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걔가 기본적으로 파이썬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파이썬 말고. 나중에 가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긴 했지만 제대로 동작한다는 보장을 안 한대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파이썬밖에 대안이 없기는 해요, 사실. 물론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어느 정도 따라오기는 했지만 파이썬이 현재로서 넘사벽이에요. 이게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게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머신러닝 기능인데, 이게 코드가 아직 우리가 이 정도까지 안 나가서 이게 그 뭔지 아마 알아보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파이썬 코드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게 파이썬이에요.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저도 수업에서 다루는 예제긴 한데, 머신러닝도 꽤나 부르주아 과목이에요. 일단 그래픽 카드 굉장히 좋은 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고양이랑 개 이미지를 많이 이제 학습을 시켜서 내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얘가 고양이인지 개인지 판단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거 학습 모델 만드는데 8시간 이상 걸려요. 여기 있는 이 학원 컴퓨터라면 아마 아침 9시 반에 땡 시작해서 6시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GPU 성능이 좋으면 한 3, 4시간 만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PU를 한 2, 300만 원짜리를 꽂고 시작해야 되는 과목이긴 해요. 안 그러면은 예제 하나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진짜. 자, 어쨌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fx는 2x 플러스 1. 이거 별로 난이도 높은 함수 아니죠? 자, 이 함수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저도 워낙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23년 됐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위키에서 찾아봤어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한대요.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자,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아직 그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 말이에요. 자,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가 1이에요. 그럼 y는 3이래요. x가 2예요. y는 5래요. x는 3이에요. y는 7이래요. 4예요. y는 9래요. 이렇게 x가 있을 때 y는 무조건 3이 나와야 돼요. 절대 4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때의 이 규칙, 이 x하고 y의 이 모임에서 1대1로 대응되게 만드는 일련의 규칙을 함수라고 한대요. 이건 너무 수학적인 거니까 이 말은 그냥 잊으세요. 이거 외워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시간에 몇 분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자, 여기에서 x라고 하는 값이 1이면 여기에 있는 수식에서 이 x에 모두 1을 집어넣고 수식이 결과값을 결정하죠. x가 1일 때 결과값은 무조건 3이에요. 다른 게 올 수 없죠. 일단 그 원리를 하나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하나 캐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함수를 이렇게 활용해 봅시다. f에다가 1을 전달했대요. 그 결과를 y에다 넣으래요. 그러면 요 f에 1을 줬다라고 하는 이 수식은 이렇게 풀이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이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결과값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없다고 치고요. 이게 없어요. 다짜고짜 FA를 Y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이 규칙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함수가 사전에 약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 그러니까 y는 f1이라고 하는 계산식이 3이라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요 라인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규칙성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두 번째 얘기예요. 이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납득하자는 거예요. 납득을 하면 이해가 좀 쉽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함수가 한번 만들어지면 f에 1 주고 f에 2 주고 f에 100을 전달하고, 전달하는 값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계산식을 얼마든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함수는 입력값을 변경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 다시,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입력값을 바꿔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걸 갖고 이 규칙을 프로그램에 적용합니다.
자,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요, 파이썬 스타일로 풀어보면, 자,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f의 5라고 하면은, 이 f라고 하는 이 함수가 2x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값을 y에다 반환하죠. 네, 그거까지 갔을 때, 파이썬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정의하다. 디파인이죠. 디파인은 앞에 세 글자만 따요. def. 사전에 약속되어진 단어입니다. 예약어예요. 전에 예약어라는 거 한번 쫙 말씀드렸죠. 예약어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해서 몇 가지 단어들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때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약어 def입니다. 차라리 어떤 분들은 define이라고 적지 왜 def라고 줄여서 말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얼토당토 아는 약자가 되게 많아요, 코딩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이름을 적어요. 그럼 이 함수 이름이 f죠. f. 그 다음에 요거 매개변수라고 배우나요? 매개변수, 뭐 인수,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부르던 애를 영어로 풀이하면 파라미터래요. 네, 이렇게 하는데 코딩에서는 또 이거 이대로 다 쓰지 않아요. 파람 이렇게 쓰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를 만드는 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모음하고 자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음만 뽑아서 만든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단어를 중간에 잘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약자 만드는 규칙이 대중이 없어요, 진짜.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함수에 속한 명령어, 이게 어떤 계산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값이 도출되면 그거를 반환하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df f의 x는 그 다음에 뒤에 콜론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이 f에 종속된 명령어다라는 거를 인지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들여쓰기가 이 f에 종속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수식을 잡고 return y 이렇게 명시를 해요. 자, 근데 요 y는 얘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냥 얘를 요 자리에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y는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추락해서 쓴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x는 5,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면 그냥 속편하게 y는 5 플러스 1이라고 적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자는 거예요, 지금. 요 두 줄을 이렇게 줄여서 표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 f를 만들고 나면 y는 f에 1을 줘라라고 하면 1이 요 x로 들어가요. 얘가 1이 되는 거죠. 자, 2 곱하기 1 플러스 1 그 결과값을 return, 반환을 합니다. 그게 y에 들어가죠. 출력. 밑에 거 안 해도 되죠. 수학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구문을 표기하는 형식만 다르지. 얘가 간단하게 숫자로 1이라고 적었다면 여기서는 영어로 1 이렇게 적는다는 느낌이랄까? 표기는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를 코딩이라는 규칙을 접목해서 표현한 것.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어떤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미리 정의가 되어 있다면 걔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한번 또 호출하면 또 사용하면은 이 수식을 한번 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들어진 함수를 갖다 쓰는 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은 콜한다. 자, 여기까지 인지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예제 코드 있죠. 우리 프린트 헬로월드 했던 거. 거기서 출력을 위한 명령어라고 했었던 부분을 다시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함수라는 용어를 소개해드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령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프린트 함수입니다. 파라미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특별히 반환하는 값은 없습니다. 자, 수학식.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맨날 F라고 하셨죠.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될 거 있나요? 계산 못 하나요? 이렇게 하면? y는 헬로의 100. 의미가 달라지나요? 이거 왜 꼭 F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수학에서 배울 때도 이거 맨날 F라고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F1x, F2x 이렇게 숫자 붙여요. 반드시 F는 아니라는 거죠.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그냥 F라고 한 거예요, 맨날. 이거 이러면 헬로, 나이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름이에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A의 x는 x 곱하기 100 한 다음에 y는 a에다가 5를 줘라. 이렇게 해서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프로그램의 함수는요, 딸랑 저렇게 한 줄만 그 글자 한 글자만 갖고 이렇게 적질 않고요. 딱 이름 봤을 때 액면가로 그 함수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요, 보통.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죠. 자, 함수는 만들어 놓으면은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재사용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미리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를 정의해야 된다. 어디엔가 df 프린트 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매개변수 받고 콜로 난 다음에 출력하는 기능을 여기 코딩을 해야만 이걸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코딩한 적이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고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풀 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 발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공식 발견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발견이 돼서. 우리는 그냥 그거 갖다 쓰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은요, 사실 진짜 수학자들이 하는 증명이라던가 뭐 공식을 발견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 발견해 놓은 거를 활용하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조립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계속. 요 제목.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프로그래머한테 자, 이런 기능 그냥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서 파이썬에 내장해 놓은 거예요. 근해 공식처럼.
예, 그런 것들을 내장함수라고 합니다. 백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코딩하라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몇 명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요, 보편적인 기능들, 뭔가에 특화된 기능이 아니라 보편적인 기능들을 미리 함수 같은 걸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파이썬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API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의 모음을 API라고 합니다. 요 주소를 타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래도 파이썬 매뉴얼은 한글화가 좀 돼 있어요. 언어별로 이렇게 골라져 있는데 100% 완벽하진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프린트라고 하는 기능을 검색을 해보면, 자, 파이썬 함수, 내장 함수라고 돼 있죠? 얘를 딱 클릭하면은 그 프린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라는 기능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설명이 초보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쉽게 풀이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사실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한 2번, 3번 읽어야 돼요. 그 말이구나. 사실 번역된 거 보면 더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서 나중에 다시 원문을 봐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수업도요,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보다 방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파이썬을 만든 장본인이 직접 작성한 공식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파이썬을 다해요. 하지만 설명은 좀 중급자들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나 책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 갖다가 갖고 와서 나름대로 이제 재해석을 해서 살붙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책이 딱 보면 목차가 다 똑같은 이유예요. 어느 출판사 책을 보더라도 목차는 비슷해요. 왜냐면 까놓고 말해서 다 표절이에요. 여기서 갖고 온 거야. 파이썬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지가 파이썬을 만들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 여기서 베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진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수업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나름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적절한 예시를 덧붙여서. 그럼 첫 번째 내장 함수입니다. 자, 제일 쉬운 거예요. 타입이라는 함수예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이거 안 읽으실 거죠? 읽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냥 좀 있어 보이라고 스크린샷 갖고 온 거니까 여기는 읽지 마세요. 굳이 읽으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함수를 쓸 때 기억하실 것, 함수 이름, 그리고 이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 함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반환값, 반환값은 어떤 규칙으로 반환이 되는지, 이 규칙들을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엑셀 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책상 옆에 인쇄해서 붙여놓고 그때그때 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주피터에서 타입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 A 뭐 이렇게 하면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대충 이렇게 설명을 보여줍니다. 대충. 문제는 영어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파라미터로 어떤 변수를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종류를 봤었죠. 그 함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하는 이 t는 이 변수의 종류를 의미하는 내용이 돼요. 자, age라는 변수에다 20을 줍니다. 정수죠? 정수니까 int라는 종류예요. 이 age의 종류를 판단해서 반환합니다. 출력하면 int 클래스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int 종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이 age라는 변수의 종류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다 같이 보실 때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요 코드를 예시로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age는 20, type of age는 type age를 줬을 때 print type of age라고 하면은 종류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변수를 출력할 때요, 원래 파이썬에서 이야기하는 정석은 print라는 함수에 출력할 내용을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근데 주피터를 쓸 때에 한해서 변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는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블록 안에서 변수의 이름만 꼴랑 이렇게 명시하면은 이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주피터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주피터를 안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기능은 블록 하나에서 변수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블록 하나당 한 번씩이에요. 자, 프린트로 출력을 하면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변수 이름만 부르는 거는 블록 하나당 맨 마지막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록 하나당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고요. 내장 함수 하나 더 보죠. 요 함수까지 이제 인지하시면 앞으로 예제들이 정적인 거에서 약간 동적으로 바뀝니다. 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input 함수의 기능은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 변수로 받아요. input 하고서 표시할 메시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럼 input 하고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요 블록을 실행하면 여기가 실행될 때 주피터 화면 상단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단에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뜰 거예요. 여기 파라미터로 준 게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다가 반환을 해요. 출력하면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 페이지가 똑같은 거 페이지가 두 번 겹치네요. 네. 페이지가 잘못 들어가서 똑같은 페이지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아니네. 아니요, 제 파워포인트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입력한 내용을 타입 함수로 형식을 검사해 봤어요. 자,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input 함수의 리턴 값이 되고요. 반환값. 그 내용을 다른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MSG1이라는 변수는 사용자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한 값이에요. 이렇게 입력한 값에 타입을 검사해 보면요,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여기에다가 100이라고 입력을 해도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자, 인풋 함수를 써서 숫자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도 결과는 문자열이에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123이라고 입력을 했다. 123, 4, 5 1, 2, 3, 4, 5라고 입력을 했다. 출력하면은 1, 2, 3, 4, 5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입력값에 타입을 검사해봐도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계산 불가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 형태로 사용을 하려면 다시 내장함수 int입니다. 자, int라고 하는 내장함수에 변환할 내용을 파라미터로 줘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값을 int 함수한테 주면은 문자열을 실제 숫자 형식으로 바꿉니다. str 타입을 int로 바꾼다는 거죠. 출력해봐서 결과 확인하면은 int로 바뀌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예제 나올 것 같은데 A는 input hello world라고 입력했다고 치죠. 자, 여기를 실행하면 위쪽에 메시지 박스가 나온다고요. 화면 위에. 여기에다가 1, 2,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A에 1, 2, 3이 대입되는 거예요. A. 그렇죠? 따옴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문자열이에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 하나 더 받았고요. input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더하기 B를 해보죠. 자, 이게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두 군데다 이체할 금액이라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계좌에는 5,000원을 이체할 거고요. 엔터. 두 번째 계좌에는 10,000원을 이체할게요. 그러면 이체 총 금액은 얼마야? 근데 이렇게 계산해요.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자열끼리의 덧셈, 글자끼리의 덧셈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 더하기 나는요. 가 나예요.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그냥 연결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에요. 숫자의 탈을 쓴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덧셈해버리면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15,000이 되게 하고 싶으면 int라는 숫자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따옴표를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1과 B1을 더하면 B2네요. 아이고. 네. B1이라는 게 없죠. 여기를 B1으로 바꿀게요. 자, 다시 5,000 더하기 10,000 하면은 정상 결과 나오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예제들이,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이를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나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세요. 라는 식으로 입력값 기반으로 이제 문제가 나갈 수 있게 돼요. 요거에 이제 적응을 하시면요.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습 예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실습 시간은 그 다음에 따로 할애할게요.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와 객체 이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지금 제목이 네, 녹화하고 있네요. 깜짝이야. 자, 지금 여기는 제목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원이라서요. 6강에 1단원 쭉 들어가고 뒷부분에 이제 2단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객체는 좀 심플하죠. 자, 앞에서 살펴봤었던 부분들을 이제 그 코드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그렇게 우리가 봤었던 fx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했어요. 자, 여기 이제 들여쓰기가 들어가는데 이 들여쓰기 하실 때는요, 탭키 한번 치시면 돼요. 자, df fx 콜론 이렇게 엔터 딱 치면은 자동으로 둘, 셋, 넷, 4칸 정도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 4칸 들여쓰기가요, 탭키 한번 딱 누른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실습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2 곱하기 x는 x 플러스 1. 자, f에 2를 전달합니다. 여기를 실행하면은 이거는 함수를 정의만 하는 거지 어떤 출력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은 어떤 출력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함수를 정의해서 여기를 실행한다라는 거는 이 함수를 파이썬에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f에다 2를 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실행되는 순간 일로 가죠. 이 콜이 있으면 항상 오른쪽부터 실행해요. 자, 그러면 이제 x가 2가 됐으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니까 결과값 5죠. 결과값 5를 리턴, 반환합니다. 반환한다는 거는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5가 되겠죠? 5를 y에 넣습니다. 출력하면 5 나오겠죠? 자, 함수를 만들면 그 수식을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f에다가 5를 줍니다. 5가 1로 가고요. x가 5가 돼요. 수식은 2 곱하기 5 플러스 1이니까 11이 되죠. 그 결과값을 리턴, 반환하니까 이 자리가 11이 됩니다. 그럼 11이 z에 대입되고 출력하면은 11 나오겠죠. 자, 이번엔 내장 함수입니다. 아까 봤었던 기능이에요. 자, age가 20. 그러면 이 age를 여기 전달하면은 age라는 변수의 종류를 판별해서 반환하죠. 출력하면은 자, int라고 하는 종류다. 이렇게 출력됐었죠, 아까. 자, input 함수는 키보드로 내용을 입력받는 거였어요.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박스가 화면 상단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내가 입력한 내용이 엔터를 치기 전까지 여기 계속 실행 중이에요. 내가 입력한 내용이 이 자리로 반환이 되고요. 그게 MSG1에 대입이 됩니다. 먼저 한번 출력을 했어요. 그럼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타입 MSG1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문자열이에요. str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나오고 str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put 정수를 입력하세요. 자, 이것도 실행해보고 확인할게요. 1, 2, 3 엔터.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제가 아까 1, 2, 3을 입력했어요. 1, 2, 3이 그러면 MSG2에 들어가서 출력을 했으니까 첫 번째 출력 결과는 1, 2, 3이 나오겠죠. 자, 그 MSG2의 타입을 검사합니다. 입력받은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 결과는 문자열 형식이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받은 이 MSG2를 int라고 하는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따옴표가 바뀌어서 1, 2, 3으로 바뀌어요. 출력하면은 출력 결과만 놓고 보면은 문자열하고 숫자가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 num이라는 변수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변환 결과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int, 정수 타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당연한 얘기인데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A라고 입력하면 A는 따옴표 바뀌었을 때 숫자가 아니잖아요. 에러 납니다. 해볼까요? A 엔터. 그러면은 int라는 거를 실행할 때 못 바꾸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이런 에러 케이스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123.45라고 입력하면 int는 어디까지나 정수예요. 그래서 소수점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만약에 소수점을 포함해서 입력하고 싶다면 소수점을 변환하는 기능을 갖는 플루트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첫 번째 입력하면서 123.45라고 입력했는데 얘가 문자열 형태입니다.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타입 확인하면은 문자열 str이라고 나오죠. 자, 이 MSG3를 플루트라는 함수한테 주면은 따옴표를 벗겨내요. 그래서 123.45가 돼요. 출력했을 때 값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변환 결과의 타입을 확인하면은 플루트, 즉 실수다라고 나오죠. 자, 플루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그냥 정수값을 줬을 때, 자, 플루트는 소수점을 갖는 수인데 100에 소수점을 붙여봐야 100.0이 됩니다. 타입 확인하면은 플루트라고 뜨겠죠. 자, 이번에는 실수, 즉 123.78이라고 하는 값을 정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소수점 뒤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요 무조건 소수점을 버립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고 오건 다 마찬가지예요. 자, 실수 타입의 변수를 정수로 바꾸면, 그래서 출력했죠? 소수점을 버립니다. 반올림이 아니에요. 결과 확인하면 int라고 표시가 되죠. 자, 여기까지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습 시간을 제가 한 20여 분 정도 25분 정도 잡을게요. 아직은 조금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이 4시 15분이니까 15분부터 25분까지 하면은 4시 30분이겠네요. 아니구나. 40분이구나. 네. 4시 40분에 다음 거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객체의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원래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였다면은 이 과목 하나가 전부 다 이 개념 설명하는 거예요, 자바는. 그래서 제대로 들어가면은 되게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객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굉장히 심플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단원보다 분량이 작고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도 이제 내용 말씀드리면서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이 4시 40분, 우리가 종료까지 1시간 2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뭐 10분 정도 일찍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요거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 코드 간단하게 보는데 다 해서 20에서 한 30분 남짓 될 것 같거든요. 분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실습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겸해서 가졌다가 마지막에 학습 마무리만 딱 보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처럼 시간 남는다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좀 미리 땡겨서 좀 진행하니까 효과가 좀 별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이제 더 내용을 시간에 맞추지는 않을게요. 그냥 그날 준비한 내용이 딱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객체. 자, 객체라고 하는 걸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브젝트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을 뜻해요. 예를 들면은 공이라던가 꽃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부릅니다. 4세대였죠? 이게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세예요. 자, 그럼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와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객체 지향 언어 두 가지 의미를 믹스를 시키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전공책 첫 장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전 이거 처음에 읽고서 이게 뭔 말이야 싶었어요, 진짜. 1도 와닿질 않는 거예요. 코딩이라는 걸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제 들뜬 마음으로 학교 왔는데 교수님이 객체 지향 언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거래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떠올렸거든요. 꽃을. 길가에 펴 있는 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다고? 말이 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요, 저 나름대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말 보시면 그거는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제 컨텐츠 갖다 쓴 거예요. 확실해요. 자,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 객체는요, 어떤 기능을 명사적인 특성과 동사적인 특성으로 구별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변수로 표현을 해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안에 다른 변수가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특수한 변수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데, 주로 변수는 명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함수는 동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는 게 객체인데, 특별히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을 멤버 변수라고 불러요. 혹시 전공하신 분들 멤버 변수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축하합니다. 네, 굉장히 옛날 용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속성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변수로 표현한다고 해서 요즘은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코딩 쪽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좀 되게 삽질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이게 세월이 흐를수록 용어만 바뀌어요. 기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코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바꿔요. 뭐 코딩이라도 좀 바뀌면은 그러려냐고 이해를 하겠는데 코딩은 1도 안 바뀌어요. 자, 동사적 특성 함수인데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회원을 의미하는 객체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고요. 동사적 특성은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이렇게 해서 함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객체의 사용 예예요. 객체를 쓸 때는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른 기능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수하고 함수. 이 안에 있는 기능에 접근을 할 때는 객체.점 변수 혹은 객체.점 함수예요. 접근하는 형식이요. 그래서 멤버라는 객체 안에 있는 유저 아이디라는 값을 출력해라. 멤버라는 객체 안에 있는 조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멤버라는 객체 안에 있는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이겁니다. 자, 요거 개념적으로 어려우세요, 지금? 요 정도는 괜찮으시죠? 코드상에서 봤을 때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건 무조건 객체예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렇게 뒤에 뭔가 괄호가 있다. 그럼 걔는 함수고요. 괄호가 없다. 그럼 변수예요. 요 정도 기억해 주실 수 있죠? 사실 이것만 알아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의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도. 이거를 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머리 뽀개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먼저 기억함으로 해서 이거를 기억함으로 해서 나중에 객체 지향을 받아들일 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 개념이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순서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좀 외우는데 힘겹긴 하시겠지만. 근데 기존에 다른 코딩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개념인데 저게 왜 벌써 나오지 않은 느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변천사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수. 자, 이 변수가 개수가 되게 많아졌다고 치면 만약에 한 학급에 30명이 있는데 30명이 시험 본 모든 과목의 점수를 변수로 만든다. 과목이 12과목이다. 그럼 36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꼼수를 좀 써야 돼요. 과목별로 변수들을 그룹으로 묶던지 아니면 학생별로 점수를 그룹으로 묶던지 어쨌든 변수를 그룹화합니다. 그 변수를 그룹화하는 거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배열을 리스트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배열의 특징은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변수밖에 그룹으로 못 묶어요.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면 정수끼리만 묶고 문자열이라고 하면 문자열끼리만 묶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할 때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는 걸 보세요. 회원이라고 하는 한 객체 안에 이름, 아이디, 이메일 여기까지는 문자열이거든요.
나이, 키, 몸무게. 그냥 막 들이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거로 회원가입 받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건 회원이라고 하는 개체 안에 문자열하고 정수 타입이 같이 묶일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배열이라는 것의 특징은 같은 종류만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도 그룹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된 게 구조체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서로 다른 종류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종류도 가능해요. 그룹화 가능. 여기까지는 변수들의 모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회원이란 걸 꾸미다 보니까 회원하고 관련 있는 각종 함수들도 이제 파생을 하는데 함수들도 같이 묶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객체예요. 원래는 구조체 플러스 함수의 개념이었어요. 뭐 이 다음에 이제 리스트나 맵 이런 자료 구조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아직은 좀 이른 얘기고, 순서상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데 우린 지금 변수를 만들자마자 바로 이렇게 건너뛰었다고요. 이거 두 개 안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가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엑셀로 표현할 때 보통 전통적인 컴파일 언어는 int 타입의 a라고 선언하면은 컴퓨터 메모리 어디엔가 a라는 공간을 만들고 a는 1이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1이라는 값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a는 1이라고 하면 어디엔가 1이라는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상에 준비를 하는데 a라는 메모리 공간을 따로 준비하고 이 값이 가리키는 위치를 여기에다 저장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이제 배열, 구조체, 객체가 갖는 메모리 구조의 특징이에요. 이걸 흔히 참조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위치를 가리키는 기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경기하는 포인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포인터라는 용어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거 정신건강에 되게 해로운 거니까 지금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기에서 보통 1학년 1학 그 컴퓨터학과 1학년 1학기 때 이것 때문에 C라는 과목을 대부분 B를 못 넘겨요. 대부분. 제 얘기입니다. 파이썬의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뭐에 대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요. 파이썬의 특징은요, 이런 일반적인 변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모든 변수를 객체로 생성시켜요. 이게 파이썬 매뉴얼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얼핏 보면 겉에 있는 내용만 학습을 하기에는 초보자들이 익히기에 굉장히 간결해서 좋아 보이는데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대중이 없어요. 진짜 갑자기 고난이도 개념이 확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난이도가 좀 어렵게 시작해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은요 더 낮은 수준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난이도가. 우리는 여기서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깊게 들어가면은 이런 굉장히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들을 안에서 되게 막 섞어놨기 때문에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배워도 머신러닝까지 가능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가 객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저장하면은 그 메모리 구조상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상한 참조 구조를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본 걸 보자고요. a라는 내용 안에 a라는 변수 안에 1이라는 값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1만 대입했을 뿐인데 이 안에 파이썬에서 다른 변수들과 함수들을 우리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막 낑겨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멋있갱이가 가능해지는 이런 굉장히 근본 없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하는 모든 변수는 파이썬에 의해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자동으로 내장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객체라는 개념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만약에 이게 자바나 C 언어 같은 C++ 같은 언어였다면은 뭔가 이제 어떤 이름이 나와요. 뭐 num 하고서 점 찍고서 그 안에 뭐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의 커리큘럼이 이 점과 뒤에 들어가는 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지가 거의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돼요. 요 코드 구문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한 학기 내내 커리큘럼상 들어가요. 근데 파이썬은 이거 옛날 거니까 다 알죠? 그냥 쓰십시다. 이러고 시작해요. 파이썬은요. 그래서 여기 점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한 학기치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썬 2개월 차 때 본격적으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수업 기준으로 최소 3일 정도의 시간을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할 겁니다. 좀 깊이 있게 보는 걸요. 이제 그냥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좀 애초에 계획했던 거를 좀 벗어난 좀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니까 이제부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객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스를 작성하잖아요.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거는 객체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있으면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는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그러면 이 제품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 동작을 시켜요.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의 원리인데요. 이거를 한 방에 이해시켜드리면 이거예요. 비슷한 그림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한 방에 이해시켜드리면 이거예요. 자, 뭐 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딱 봐도 이제 종족 구별하시죠. 종족 이름이 프로토스죠.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이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게 가능해요. 상속이라는 거는 얘를 그대로 답습해서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프로토스는 이제 기본 종족이니까 기본 종특을 명시해요. 그 다음에 이걸 상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거리 공격기죠.
드라군. 그 다음에 얘인가요? 근거리 공격기. 얘가 이름이? 네, 질럿이죠. 그럼 기본 종특을 상속해서 질럿과 드라군이라는 파생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는 기본 종특을 그대로 상속받고 저마다의 약간의 특성들을 넣어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클래스를 통해서 똑같은 객체를 여러 개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클래스 얘를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이 드라군의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그랬죠. 얘만 공격해봐요. 얘만 죽지. 다른 애 안 죽잖아요. 독립적으로 특성을 가져요. 자, 변수 특성, 체력, 이동 속도, 그 다음에 공격력, 데미지 퍼 세컨드. 게임 업계 용어입니다. 동사적 특성, 이동하다, 공격하다, 정지하다. 실제로 객체 지향 자료 구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게임이에요. 실제로 게임에서는 객체라는 개념이 없으면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믿으셔도 돼요. 게임에서 3년만 다녔습니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일단 뭐 맛보기 정도로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 요약하면 이 내용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코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게 무조건 객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변수 혹은 함수다. 일단 그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또 코드 봅시다. 아까 보셨겠지만 코드 여기는 블록 3개밖에 없습니다. 되게 심플해요. 자, 실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원주율값 3.14를 넣었어요. 자, 우리는 변수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그냥 값만 저장하고 있는 특수 키워드라고 인식을 했어요. 여태까지. 대입되는 값을 저장하는 그냥 키워드. 그렇게만 인지하셔도 사실 내부적인 복잡한 구조 몰라도 코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 파이라고 하면은 이 3.14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는 이게 다였죠. 근데 파이썬은 내가 변수를 만들기만 하면 이 안에다가 다른 기능들을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막 넣어버려요. 그래서 파이 점 하고서 뭔가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우리 몰래 집어넣는 기능은요, 대부분 앞뒤로 이렇게 언더바가 들어가요. 왜냐면 파이 점 한 다음에 뭐 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개발자가 직접 만든 기능인 게 좀 너무 티나니까 내장 기능하고 개발자가 만든 기능을 좀 구별하려고 언더바가 앞뒤로 2개씩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함수 2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함수는 소수점 올림입니다. 무조건 올려서 반환되는 값은 4고요. 플로어는 내림입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러면은 이만큼의 기능이 내장이 돼요. 변수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지금 이것도 사이즈 리밋이라고 나오는 게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얘가 많이 출력을 못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만큼의 기능들이 자동으로 내장이 돼요. 나는 변수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누구 허락받고 그냥 지들 맘대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쓸 일이 없지만 조금 지나가면은 이런 기능들을 어마무시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게 강사님 이 점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의 개념을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점이 나오면 왼쪽 게 뭐라고요? 객체요.
자, 뒤에 오른쪽에 나오는 애는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 혹은 메서드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입니다. 자, 5시 5분인데요. 이거 뭐 10분도 안 걸리시겠죠? 네, 하시고 그러면 5시 15분 예, 한 20분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5시 30분에 학습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재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의 함수들이 내장돼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단원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함수를 내가 직접 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파이썬 그 프린트처럼 프린트 타입 그 다음에 인풋 그리고 오늘 int str는 플로트 이런 함수들을 봤었죠. 이런 함수들이 이제 제시가 될 때마다 이 함수들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인지, 두 번째 파라미터 조건값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반환되는 값이 있는지,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함수는 리턴 값이 항상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결과값을 받으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함수는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하시고 내용을 접근하셔서 이 함수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하는 게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요 세 가지 함수 이름, 기능, 파라미터, 반환값 요것들을 엑셀 같은 걸 써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를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걸 이제 출력해서 모니터 옆에다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돼요.
자, 타입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는 기능이었고, 인풋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내용을 문자열 값으로 반환했었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바꿀 때는 int, 실수를 바꿀 때는 float, 이런 걸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 그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체가 있다면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 함수나 변수를 쓸 때는 점을 찍어서 어떤 이름을, 대상을 명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이 튀어나오면 아, 왼쪽 게 객체구나. 그럼 이 안에는 이거 말고 다른 기능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 그것만 지금 납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를 객체 형태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a에다가 10 이렇게 값을 넣으면은 이 규칙들이 4번에서 살펴본 이 규칙이 적용돼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재사용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명령어 형식을 띠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이렇게 있었죠. 이 중에 네, 네, 함수죠. 자, 주성문은 일종의 필기할 때 쓰는 거였죠. 샵 기호 적는 거요. 변수는 그냥 데이터. 객체는 변수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인풋 함수의 반환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인가? 예, 문자열이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1, 2, 3이라고 입력을 해도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환 처리를 거치지 않고선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타입이라는 함수에다 1, 2, 3을 줬어요. 따옴표 없습니다. 그럼 반환 결과는요? 1번 정수 타입인 거죠. 자, 다 인지되셨죠? 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오늘까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코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이제 쭉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코딩은 사실 내일부터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까지의 수업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타이핑 하실 양도 좀 더 많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 주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볼 거예요. 연산자 요거만 해도 그냥 뭐 내일 한 2교시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쯤부터는 요 PPT가 이제 1개가 아니라 최소 1.5개 내지는 2개 정도씩 진행이 될 거니까요. 예, 그거 좀 염두해 주시고 수업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이 조금 아직 좀 익숙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좀 돌아가셔서라도 그 영상 올려드리는 거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업 종료 시간까지 13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6시에 끝나는 건데 보통 이제 대략 10분 정도는 일찍 마무리를 하는 편이라 안 그러면은 6시에 이렇게 위층에서 내려서 문 잠그는데 이게 저도 정리해야 되는 게 막 쫓기더라고요. 뭐 어쨌건 이제 뭐 10분 정도는, 그리고 원래 수업은 정도 10분 정도 일찍 끝내야 좀 미덕이죠. 네, 그렇게 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앉으셔서 내용 좀 정리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으로 들으시는 분은 이제 종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